네, 시작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리 과정과 관리 기능입니다. 자, 관리 과정을 구분을 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외우시면 돼요. 자, 1번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관리라는 말을 처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올은 자, 우리가 아까 기획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했었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가장 최근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3번 메리노 토미 그 다음에 마르키스 휴스톤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5단계로 구분한 게 이제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관리의 특성에서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간호관리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정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가장 현대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가 페이올이죠. 그래서 페이올이라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전시대의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별로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때가 페이올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 조직, 인사가 빠지면서 지휘, 조정, 통제로 나눠졌죠. 그래서 사람을 여기서 보시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없어요. 그러면 기획, 조직, 지휘, 그 다음에 순서가 조정, 통제. 그래서 조정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페이올은 5단계, 똑같이 5단계로 나눠놨지만 인사는 빠지되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포스트 CORB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다음에 여러분 통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기획, 조직, 인사, 지휘까지는 똑같아요. 통제가 없고 대신 뭐가 들어갔죠? CORB가 들어갔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조정, 보고,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칙은 그렇죠? 5단계가 아니죠. 규칙은 몇 단계로 나눠놨어요? 7단계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없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버전 메리노 토미가 5단계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길리스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나중에. 자, 길리스는 앞에가 뭐가 들어가 있죠? 5단계긴 한데 기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에 여기에 자료 수집까지도 같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 포함을 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렇게 나눠놨다. 이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과정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18페이지 자 관리 기능입니다. 자 관리 기능에서 18페이지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게 기획 기능에 서울 14, 17, 지방 10, 13, 14, 20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거를 관리 기능으로 끌어다 올리세요. 우리가 관리 기능 정의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에 대한 정의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의 옆에 있는 기출문제 연도를 전체적인 쌍괄호 관리 기능으로 옮기시면 돼요. 근데 자 여기 그만큼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구나 라고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과정 공부를 하게 되면 각각의 챕터별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호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가장 노이로제 걸리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쵸? 정의. 기획의 정의가 무엇이냐, 기획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각 챕터별로 첫 문장, 첫 페이지에 이게 나올 건데 지금은 이거를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죠.
자, 기획을 보면, 자,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행동 방향을 정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서구화가 돼서. 자, 그래서 당뇨 기획안을 만들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뇨 기획안에 뭘 써요? 이거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건지, 그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행할 건지 육가 원칙을 정하죠. 그 다음에 사전에 행동 방향을 정한다. 그 기획안이 먼저 나오고 나서 실제 시행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가 원칙에 대한 거를 사전에 행동 방향을 정하는 게 그게 기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의 정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획은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뭔가 설정하는 거예요. 조직의 목적, 철학, 목표, 뭐 이런 규칙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기획이거든요. 그래서 신념과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거. 이게 기획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다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획안을 할 때 어떻게 이제 기획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당뇨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때 예산을 얼마 정도 쓸 거다라는 것들 다 기획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기획에 들어가요. 기획안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행을 다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당뇨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100만 원을 쓸 거다. 그럼 100만 원을 적절하게 썼는지 아니면 100만 원 갖고 부족했는지 그치? 아니면 돈이 남았는지 그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시행을 하고 나면. 근데 그 평가 기준이 언제서부터 만들어지냐? 기획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 이게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각 동그라미 밑에 리을 번들 보세요. 그러면 제일 밑에 그러니까 리을 번들도 있고 제일 밑에 항목들은 뭐냐면 아까 관리의 특성이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기능인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획의 기능은 기획의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등이 기획의 기능에 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이죠. 자, 기획에서 뭔가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워크, 어떤 조직의 틀을 만들어가는 게 조직 기능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구조를 만들고 정책 절차를 정하고 그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를 서술하고 그 일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 이게 조직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이용하고 책임 의무를 배분하고 타부서의 업무량을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땡은 조직의 기능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변화 이것도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자원 관리는 사람을 조달해야 되죠. 그래서 뽑고, 선발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유지하고, 뭐 이런 관리 활동이죠. 그래서 직무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노사협상들, 노사협상도 사람과의 관계죠. 그죠? 노조 사람들하고의 잘 관계를 유지해서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적자원 관리에 노사협상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휘는 리더십 동기부여가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한다. 이건 뭐예요? 이게 기획이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조직하는 게 조직 기능이고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한 후, 그렇죠?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 지휘고 디귿번. 리더십 동기부여, 의사소통, 자기주장행동,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지휘의 기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통제는 업무 성과나 결과 표준을 정한 다음에 그 정한 대로 잘 일을 수행을 했는지 평가하는 것, 피드백하는 게 통제 기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 이게 통제 계획입니다. 통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통제에는 표준 설정, 성과 측정, 교정활동, 재무관사, 질관리가 들어가는 거, 질관리가 들어가는 이게 이제 통제 기능에 속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다 외우려 그러면 여러분들 CPU가 저장이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시면서 넘어가고요. 각각의 이제 챕터별로 들어가면서 요 내용이 똑같은
똑같은 말로 다시 반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능 부분은 이게 챕터별로 또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때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반전부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나중에 번아웃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이런 개념을 지금은 이걸 기억해야 돼.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걸 총괄적으로 막 나오면서 그 기능에는, 기획의 기능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직 파트의 기능을 써놓고 막 섞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인물 드렸죠. 그래서 첫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관리하고 리더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리더십하고 관리하고. 자,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혹시 372페이지 한 번만 봐보실래요? 372페이지면 지휘 파트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372페이지에 보면 관리자와 리더의 특성 비교해 갖고 나와 있죠. 실제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책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 관리자와 그 다음에 리더십의 차이를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냥 맛배기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몇 개만 써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구별할 게 뭐냐면, 여러분 관리자라고 하는 것, 관리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어떤 조직에서 부여하는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거, 이게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가이드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파워먼트,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을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보면,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조정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관리자라고 하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책임을 갖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부여하는 직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수간호사가 여러분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수간호사라는 직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수간호사라는 직위를 누가 줘요? 간호부에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부에서 너 수간호사 해 라고 하니까 수간호사 자리에 임명받은 사람들이 부하 구성원들을 매니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들을 잘 배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거를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땡, 시스템이나 구조의 중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 달성에 중점을 뒀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조직이 간호부에서 부여한 과제를 해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관건이에요. 상대적으로 리더는 다른 사람을 가이드하고 영향을 주는 능력이고, 자, 직위가 없어도 리더는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관리는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더는 사람에게, 인간 간의 신뢰 포커스를 주면서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 차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기서 맛배기로 그냥 보셔도 되고, 아까 372 보니까 땡땡이가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그거는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하고 리더십의 차이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주요 관리 기능이라 그래서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제목들을 그림으로 드렸잖아요. 이게 책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스캔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은 땡땡이, 그 다음에 조정에 대한 땡땡이, 인사에 대한 땡땡, 지휘에 대한 땡땡, 통제에 대한 땡땡이의 정의를 여러분 그림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써놓으시면 되는데, 통제에서요, 제일 마지막 땡 보세요. 향상을 위해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앞에다가 향상 앞에 업무 성과라는 말을 하나만 써놓으세요. 향상 앞에.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실 기획에 대한 정의, 조직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정의를 이제 문제풀이반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정의를 주면서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 많이 내는 게 이걸 써요. 자,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는 어느 과정의 정의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틀리세요. 자, 앞에 계신 선생님은 이거가 통제가 아니다. 많이 틀린 거, 답은 통제인데, 자,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어디로 많이 선생님들이 가신 걸까? 그쵸? 뭔가를 정한다, 실행계획을 개발한다 이 말 때문에 기획에 대한 정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자, 18페이지에서도 통제 기능의 기획본 보세요. 자, 표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와 비교해서 업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정한다. 이 말 들어가 있죠. 이 말 은근히 헷갈려. 이거는 통제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학원에서 강의를 꽤 오래 했는데 문제하면 한 반 정도는 다 전부 기획으로 쓰시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기능의 5가지 정의는 꼭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계층과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생산성, 효과성, 효율성입니다. 자, 생산성, 효과성, 효율성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효과성과 효율성의 특징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특히 동그라미 3번은 머스트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편은 완벽하게 외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만큼 기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대부분이고요. 생산성의 정의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생산성은요. 자, 관리의 최종 목표 동그라미 하세요. 최소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를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산성은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뿐에, 그쵸? 자원 활용의 정도를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원 활용의 정도가 아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원을 어느 정도로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양과 질을 따지는 거, 이게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투입. 그쵸? 인풋, 네, 산출. 라고 이야기했죠. 요거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분의 아웃풋, 그쵸? 산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동그라미 3번 별표하세요. 이것도 10년 이전, 2000년도가 참 올드한 문제다 그러면 10년 이전에 오래된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실제 지방에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생산성을 향상하려고 하면 투입량을 동일하게 하고 산출을 늘리면 어때요?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산출량은 동일해요. 산출량은 동일한데 투입량을 적게 하면 생산성 올라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방 문제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냥 흐름으로 그렇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일단 넘어가고요. 다시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5번 생산성의 두 지표인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실제 기출 문제고 가장 최근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보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최근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인 개념이다, 반대어이다 라는 것도요, 2010년 이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10몇 년 지나서 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출이 중요한 게 이제 반복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거 보면서 문제를 제가 풀면서 이거 문제 나왔던 건데 또 나왔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면 되는데, 자, 그 다음 가로 2번이 중요하죠. 효율성과 효과성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효과성은요, 목적 달성 정도예요. 그래서 목적이 달성됐느냐, 이게 이제 업무의 양과 질 산출인 거고요. 효과성은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달성 정도를 보는 거. 이게 효과성이에요. 이거는 밑에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원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만 따지는 게 효과성이 좋으냐, 효과성이 나쁘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느냐, 거기에 목표를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치 추구 개념이다. 동그라미 하세요. 효율성은요, 자원을 최소로 활용해서, 자, 효율성은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죠?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원을 잘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걸 보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문항 꼭 기억하시고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 능률성, 동그라미, 경제성, 능률성을 따지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니은, 아까 효과성에서는 가치 추구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은 수단, 자원 활용 동그라미 하세요. 자원을 얼마나 활용했느냐, 그 다음에 수단과 관련된 개념을 효율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잘 사용했는가라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은 뭐 썼다 그랬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효과성부터 볼게요. 자, 효과성은 목적 달성과 관련되어 있고 아웃풋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일. 옆에 하나만 써주세요. 옳은 일. 그죠? 같은 말이에요. 올바른 일. 일 자체가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 그쵸? 옳은 일을 하는 게 효과성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 달성된 것도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조직과 그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질, 대외지향적 동그라미, 목적 달성, 장기적이다. 그 다음에 결과를 측정한다. 결과의 극대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땡,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의 의미인 동태적, 사회적, 목적적인 개념을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보면 아까 효과성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게 효과성이었어요. 근데 효율성은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 자체를 올바르게 수행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올바르게 했느냐. 그 다음에 산출의 비율만 따지면 효과성이야.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갔어? 투입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투입에 대한 산출. 그 다음에 세 번째 땡도 보세요. 업적의 질에 대한 측정치, 이것만 따지면 효과성이에요.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갔어? 기술 수행과 관련된 기술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보고요. 최소한의 자원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최소한 자원이죠. 효율성, 단기적이다. 수단을 측정한다. 비용을 최소화시킨다. 그 다음에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 개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생겨요. 자, 선생님, 여러분들 질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효율성은요, 자원 활용 정도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적게 자원을 활용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생산성도 똑같지 않아요? 1번, 관리의 최종 목표, 최소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것도 효율성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 나오면 어떻게 써요? 선생님 이걸 생산성으로 해야 돼요? 효율성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나오는데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생산성하고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스킵했던 것 중에 하나가 19페이지에서 생산성에서 4번. 자, 생산성은 업무 성과 측정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두 가지 개념을 다 갖고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생산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생산성에는 효과성과 효율성 개념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도 보시면 아까 상호 보완적이다 기억하시라고 했었고 그 밑에 줄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생산성이다. 이것만 외우셔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써야 된다. 지금 동그라미 5번에 2019년 서울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상호 보완적인 개념을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틀린 말로 바꿔놓은 거. 그래서 그게 나왔다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20페이지의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머스트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한다라 그래서 자, 수문사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스캔해서 드렸고, 요 박스는 제가 이제 문제풀이 반에서 많이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가장 좋은 것부터. 자, 고효율성, 고효과성을 보시면, 자, 여기서 효과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산출이기 때문에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라는 거죠. 효과가 높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올바른 목표 자체가 올바른 거를 수행하는 게 아까 효과성이었죠. 그래서 올바른 목표를 추구한다. 이게 고효과성입니다. 그 다음에 고효율성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한 거가 고효율성이죠. 가장 나쁜 거, 저효율성, 저효과성은 목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 저효율성.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자, 효과성은 높아. 그럼 올바른 목표야. 그런데 저효율성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너무나 자원을 낭비한 거, 이게 저효율성. 그 다음에 고효율성, 저효과성. 저효과성은 올바른 목표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효율성은 자원을 적절히 잘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이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얘도 문제에 내놓으면 은근히 많이 틀리세요. 자, 어떤 이제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올바른 목표라 그러면 조직에서 이거를 쓴다 그러면 생산성, 그러니까 효과성을 따진다 그러면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고효과성 보세요. 올바른 목표야. 그러니까 고객이 사고 싶어 해야 돼. 근데 고효율성,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도 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고객이 사고 싶어 하는 거겠죠? 이게 고효율성, 고효과성입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저효과성, 저효율성을 보면 저효과성은 뭐예요? 목표 달성을 못한 거죠. 보고도 고객이 사고 싶다는 니드가 안 생겨.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저효율성,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이 낮은 제품이요. 그러니까 사고 싶지도 않고 질이 너무 낮아서 사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저효율성, 저효과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효과성, 저효율성 보세요. 고객이 사고 싶어 해요. 고효과성이니까 사고 싶어 해. 그런데 저효율성,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 거죠. 자원을 너무 낭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가격을 너무 높이 해놓으니까 고객이 뭐예요? 사고는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고효율성, 저효과성은 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자원은 적절히 해서 질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들을 조금 구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반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DRG를 많이 하면서 병원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평균 재원일수를 감소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조기 퇴원시켰어요. 빨리빨리 퇴원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환자 재원일수 감축이라는 조직 목표가 있죠. 그래서 환자를 빨리 퇴원시켰어. 그런데 조기 퇴원을 시킨 그 결과 환자들이 합병증이나 또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효과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효과성이 낮다, 효율성이 낮다. 어떤 거가 들어갈까요? 그죠? 자, 여러분 보면 목표 성취는 못했죠. 왜 그러냐면 목표라는 거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건강 힐링이라는 목표가 만들어지는 건데 효과성 달성하지 못하고 효율성만 강조한 거야. 재원일수를 감소해서 했죠.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아까처럼 합병증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질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효과성이에요. 그렇지만 재원일수
감소라는 문제가 들어가죠. 환자를 빨리빨리 퇴원시켰잖아.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환자들 로테이션이 빨라진 거니까 효율성만 강조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을 명백하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간호관리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관리에 대한 정의, 특성을 공부했죠. 그러면 관리가 무엇이냐, 관리의 특성은 무엇이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번은 그럼 앞에 간호자만 더 들어가요. 그러면 간호관리가 무엇이냐, 간호관리의 특성은 무엇이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관리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간호관리의 특성은 뭐예요? 그럼 정의를 한다면 간호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1번은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을 딜리스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과정, 여기서 전환 과정인데, 자, 이렇게 체계 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길리스는 체계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이론이라고 나중에 관리 이론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자, 길리스는 시스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에 간호관리 과정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관리 과정이 뭐였다? 기획, 인사, 지휘, 기획 조직이죠. 통제.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으로, 그죠? 간호조직의 목표, 동그라미, 목표의 동그라미. 그러면 간호조직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우리 관리의 특성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호요원들의 노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인 동시에 그다음에 지원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 설명을 하지만 간호관리 과정이 전환 과정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지원 기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 기능도 전환 과정에 속하는 거고, 지원 기능에는 의사소통, 의사결정, 동기부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4번 별표하세요. 4번도 기출 문제입니다. 오래된 올드 문제인데요. 자, 설리반하고 데커가 간호관리에 필요한 관리 기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스에 넣어놓고 어떤 것들이 관리 기술에 속하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정보체계, 동기부여, 스트레스 관리, 시간 관리,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그룹 관리 이러한 것들이 간호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게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더 알아보기를 보시면, 자, 간호관리의 목표, 아까 뭐였죠? 환자, 대상자 측면이라는 환자 측면이에요. 그럼 뭐예요? 간호 대상자인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간호관리의 목표입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조직 생산성 향상이 목표인 거죠. 그런 형태로 흐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성은 어렵지 않아요. 전부 간호라는 말 붙으면 돼요. 아까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간호관리는 간호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간호조직 내 구성원이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양질의 간호 제공이라는 목표가 지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질의 간호를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이 요구가 되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같은 말 반복이죠. 그래서 특성은 어렵진 않습니다. 3번,
간호관리의 학문적인 성격입니다. 자, 이거는 별표하세요. 그래서 앞에 굵은 글씨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실제 기출입니다. 이것도. 자, 통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합과학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간호관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름만 갖고도 간호학이 들어가고 관리학이 들어가고, 관리는 행정에서부터 시작돼 있죠. 그래서 행정학이 들어가고 경영학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행정 파트 행정 경영 쪽에 시험 문제 보면 이런 관리 문제도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경영학, 간호학, 관리학, 또 우리는 환자를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묶어진 거기 때문에 종합과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통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인간 중심성이에요.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면 환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조직에서의 인적 자원을 중요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예요? 간호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관리의 구성원이 간호사 대상, 그래서 간호사 동그라미, 간호사 중심의 인간 중심적 성향의 학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목표 지향적이에요. 성과 지향적. 그래서 아웃풋을 강조, 유효성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강조하는, 아웃풋을 강조하는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 간호학 그러면 우리나라 고유의 학문 아니죠. 외국에서부터 만들어져 갖고 서양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한테 전파된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간호사들이 그 ICM 컨퍼런스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되게 놀랬대요. 우리나라 간호 문화를 보고. 제일 먼저 놀란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임상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놀란 게 뭘까요? 그렇죠. 간병인이 옆에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르신이 입원한다. 그렇죠? 그러면 자식 중에 누군가 하나가 월차 내고 휴가 내고 옆에 있어야 되죠. 자식들이든, 또 요즘에는 어때요? 자식들이 없으면 또 간병인을 또 이렇게 구해서 항상 옆에 킵하게 하죠. 그래서 외국 간호사들이 보고 굉장히 놀랬대. 왜? 외국은 걔네들은 서양의 간호는 토탈 케어예요. 그걸 전부 간호사들이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한국에 오니까 가족이 옆에서 킵하면서 그걸 다 도와주냐. 우리나라 문화는요, 패밀리 케어예요. 그죠? 가족에 의한 간호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상황에 맞게 간호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무조건 서양만 갖고 와도 안 되고,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애가 또 고3이었나? 그리고 학생이고 이래가지고 면회, 지금 면회도 오지 말라 그러고 그냥 학교 가는 것도 급하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애들 케어하라 그러고, 남편도 이제 애들 케어하고 자기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의 단점이 너무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입원 수속도 혼자 하러 가고요. 가방 다 꾸려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혼자 입원 수속하고, 혼자 입원하고, 그다음에 아픈 거도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또 친구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또 친한 친구는 온다 그런 걸 또 말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 이인실에 있었는데 옆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님이 저를 굉장히 딱한 시선으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또 전직이 간호사고요. 저 경력도 16년? 간호사만 16년 했어요. 되게 오래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 리듬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 셀프로 다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폴리를 껴고 소변줄을 끼고 있었고요. 링겔을 IV를 맞고 있죠. 근데 소변줄 끼고 있는 사람이, 그쵸? 식판을 들고, 그쵸? 그 배선대까지 IV 밀 때 밀면서 소변줄 걸고 막 식판 날르는 거 보시고 옆에서 할머님이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시면서, 그때 이제 거기 막내딸이 옆에서 케어를 하셨거든요, 할머님을. 그랬더니 자기 막내딸 시켜서 저 아줌마 식판 좀 밖에 빼줘라 그러면서 이제 따님이 제 거 식판을 갖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그쪽은 남편도 없어, 그리고 자식들도 없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시선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보호자 없는 병동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런 케어를 없애려고 간호사들이 토탈 케어를 하겠다고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간호 관리도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간호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과 기법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체계적인 관찰, 논리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연구 방법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을 가지고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 관찰에 의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간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5가지 굵은 글씨, 통합성, 인간 중심성, 그다음에 성과 지향성, 상황 적합성, 과학적인 방법론, 요거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5가지. 그다음에 4번, 간호학에서의 관리의 중요성 흐름으로 보셔도 돼. 이거는 어떻게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렇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병원들이 커졌어요. 그래서 대형화에 따른 의료기관 간의 경쟁력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죠. 저 역시도 빅5 병원에 있었는데, 그래서 큰 병원에는 웬만큼 적응했거든요. 그런 병원에 10몇 년 있었으면 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지금 나이에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제 나이도 어려운데 정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혼자 오면 오지를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간의 경쟁력이 너무 심하죠. 큰 병원들이 있으니까 작은 병원들은 다 도태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정보산업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게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간호사들의 필요성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간호사의 역량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호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요구의 다양화. 그죠? 고객들이 굉장히 욕구가 다양하고 그에 부응하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죠. 자, 예전에는 사실은 병원 중심으로 다 서비스가 이루어졌어요. 환자들보다는. 환자들이 병원에 맞춰줬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간호사들 보면 전문직이면서 뭐라고 하죠? 서비스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객들의 니드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고객들이 요즘에 그런 말 하죠. 손님이 갑이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환자들의 니드들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고 하면 힘들고 또 양질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또 상대 병원하고 비교하면서 거기 병원은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진데 여기는 왜 이러느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간호 파트의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제일 최접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안전,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죠. 여러분들 병원에 있으면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정말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의료기관 인증평가 받을 때는 우리가 간호사의 일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인증평가 받기 위해서도 막 서비스 만들고 또 우리 오랄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당해보셨죠? 그러면 그 오랄 테스트 안 피해가려고 열심히 외우고 늦게까지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표 포스터 만들어 붙이고 환경 미화하고 막 이런 것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 평가들이 외부기관 평가가 중시가 되면서 자, 간호관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간호부예요. 간호부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비전문직 간호 요원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력이 제일 많은 데가 간호부서예요. 그래서 간호부서 인력만 잘 관리하면 병원에서는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음, 간호관리자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간호관리자 유형은 3가지죠.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그러면 최고관리자는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간호부 대장들이요. 그렇죠? 간호부에서 제일 그러니까 일선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제일 높은 선에 위치한 사람, 간호부를 대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최고 관리자죠. 자, 제일 밑에 보세요. 간호부가 간호부로 되어 있으면 간호부장, 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간호본부로 되어 있으면 간호본부장, 그 다음에 간호부원장, 요즘에는 원장 바로 밑에 부원장을 해서 간호부 부원장들이 세브란스 병원, 이대 병원들이 간호부원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호이사라고 되어 있는 데들은 기업병원들이요.
그죠? 기업병원들이 간호본부장, 그 다음에 간호이사, 이런 데들이 이제 기업병원, 삼성, 아산, 뭐 이런 데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부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최고관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간호부의 내가 대장이야. 그러면 간호부의 계획을, 그렇죠?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간호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외부 환경,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간호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특히 뭐 제반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죠. 그다음에 각각의 부서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안다. 결국은 이거를 잘해야 간호부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역할이요. 보건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환경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생각이 들면 바로 우리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최고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조직의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죠. 장기적인 10년짜리 계획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최고관리자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일선관리자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퍼스트 라인 매니저요. 자, 우리 일선관리자 그러면 누구예요? 일선에 있는 사람, 환자랑, 그쵸? 수간호사. 그래서 5번 보세요. 수간호사, 그 다음에 우리 차진널스도 관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상에서는 수간호사, 차진널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 유닛 매니저, 요즘에 간호사실을 예전에는 뭐 널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간호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널싱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소문자 대문자가 섞였네. 자,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간호사를 예전에는 헤드널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HN. 그래서 헤드널스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간호사들 중에 헤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간호사실을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닛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간호사를 유닛 매니저라고 부르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닛 매니저도 일선관리자에 속하고요. 그러면 물음표. 평간호사도 써있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질문하세요. 선생님, 평간호사가 무슨 관리자예요? 관리자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문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간호사도요. 관리자의 일선관리자에 속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환자 간호에 대한 모든 계획, 우리 사정하고 진단하고 간호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런 계획을 토탈적인 거를 다 하는 사람이 일반 평간호사이기 때문에 평간호사도 그런 면에서는 일선관리자에게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간호사, 아예 관리자 아니야. 절대 X 그러면 안 되고 환자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하기 때문에 평간호사도 일선관리자에 속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선관리자는 수간호사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을 매일 감독하고 지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를 구성원들한테 가르쳐야 되죠. 그 다음에 환자들의 기대 요구를 관련 부서에게 전달하는 거, 실제 업무 수행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실무적인 역할 조정, 작업하는 운영 지휘, 그 다음에 현장 감독, 운영적인 목표 결정을 하는 게 일선관리자들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간관리자는 최고관리자와 일선관리자 사이에 있는 사람을 중간관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중간관리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23페이지 6번. 요즘에는 감독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신규 간호사, 그쵸? 89년, 90년 또 졸업 이런 거 보면 그때 이제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간호부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간호부장이 최고관리자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간호과장이고 상대적으로 병원이 되게 작아요. 그럼 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간호부가 아니라 간호과로 되어 있으면 간호과로 되어 있는 사람, 간호과장이 대장일 수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요즘엔 팀장, 차장, 파트장, 임상 전문 간호사, 디렉터도 하나만 써놓으세요. 디렉터도 중간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관리자 역할은 최고관리자가 일을 잘하는지
그렇죠? 중위 관리자한테 어떤 제안하거나 조언하는 역할, 또 일선 관리자들이 일 잘하는지 작업 감독 모니터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간 관리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 간호부 조직이 수립한 정책이나 방침을 수립한 건 누구예요? 최고 관리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를 실제 행동에 옮겨지도록 지시, 확인, 통제하는 역할, 중간 관리자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4번, 부서별 계획을 세우거나 정책, 절차, 규칙을 정하는 사람, 이게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4번 문제가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중간 관리자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관리자가 정한 거에 대한 그걸 집행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일선 관리자가 해야 될 목표 계획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는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 직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지 그 개념들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더 알아보기 보세요. 자, 더 알아보기는 별표하세요. 실제 기출문제로도 나온 겁니다. 자, 그 외에 각 관리 계층에서 강조되는 관리 기능,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데, 자, 최고 관리자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우리 간호관리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수행하죠? 그렇죠. 최고 관리자 갈수록 기획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획 기능 동그라미 하세요. 최고 관리자. 반대로 일선 관리자로 내려올수록 어떤 기획을 더 많이 하죠? 지휘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1번 문항이 실제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기획, 그다음에 밑으로 올수록 지휘 기능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림에서도 보시면 통제는 똑같죠. 세 관리자에게 똑같은 비율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계층은 최고 관리 계층보다는 중간하고 일선 관리자에게 더 많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인사 기능은 최고 관리 계층에서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에는 그 박스에 있는 내용과 더 알아보기 내용을 같이 연결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에 보시면 간호관리자의 유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이거는 뭐 얘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책임 범위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획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획 파트에서 연결을 시킬 건데, 자, 전략적 기획은 여러분 나중에 전략적 기획, 전술적 기획, 그 다음에 운영적 기획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기획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 기획 파트에서 다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기획은 최고 관리자, 그다음에 전술적인 거는 중간 관리자, 그다음에 운영적 기획은 일선 관리자에게 해당하는 기획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기획은 장기 기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관리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선 관리자, 운영적 기획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장기겠죠. 그렇죠? 이게 장기. 그 다음에 얘는 중기. 그 다음에 운영적 기획이 단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나중에 G 파트에서 의사소통을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아무래도 최고 관리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향적 의사소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적 의사소통, 지시 명령을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하향식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하급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도 하급자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은 하급자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간 하향적 방법을 통하게 합니다. 일선 관리자, 밑에 수간호사들은 최고 관리자한테 올리는 상향적 의사소통을 한다. 이것도 의사소통 네트워크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 정도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하여 들었으니까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